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뉴스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이야, 진짜 이 대한민국은 중국보다 더한 독재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평온하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 인간의 존엄, 인권을 추구하는 게 인간 본성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편안할 수 있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플랜 B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진짜로 전면전 준하는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중동 정세 굉장히 힘겹게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도산 안창호 함이죠. 잠수함 3,000톤급 잠수함이 SLBM을 쏩니다. 세계 8번째 되는데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반대 목소리를 법으로 찍어 누르기 위한 초유의 독재 법안 언론중재법에 대해 전 세계에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비난을 받는 나라가 됐는지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반대 여론을 찍어 누르기 위한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묶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뉴스가 8월 30일 보도했습니다. 여당은 정부가 가짜뉴스로 규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공영방송을 정부 여당의 스피커로 만들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1인 미디어인 유튜버도 정부가 가짜뉴스로 규정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조선노동당도 혀를 내두를 초유의 독재적 발상에 국내외 여론과 전문가, 법률가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평소 친민주당 성향이던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회 등 7대 언론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여당의 이번 법안들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외신도 일제히 우려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와 미국 기자협회가 이 법안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먹칠하는 초유의 법안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지난 27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미국 NBC 방송, 일본 아사히 신문과 니온 게이자이 신문,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 해외 언론인 30여 명이 한국 정부 여당은 자국 매체들 99%가 반대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법을 밀어붙이는가 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뉴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고 반대 입장의 주장을 처벌하는 것은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인데요. 당명에 민주를 집어넣고 하는 짓은 전체주의, 공산주의 집단보다 더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악법 전 세계가 비난하고 규탄하는 가운데 과연 이대로 강행 처리될지 세계인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우려되는 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전 세계 30여 개 외신들이 우리 그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게 질의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민주당의 발표가 뭐냐? 우리 충분히 설명했다. 그리고 충분히 의견 수렴했다. 이따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진실위원회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만드는데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지네들 그냥 다 그런 놈들 집어넣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야 이거 예를 들어서 어제 TV조선에서 또는 어제 동아일보에서 이러이러한 기사 이러이러한 방송했는데 이거 가짜뉴스야. 그 가짜뉴스란 판결을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네들이 임명한 진실위원회에서 가짜뉴스다 하면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이재명이가 언론사를 망하게 할 만큼 가혹한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언론사가 글을 함부로 자신 있게 쓸 수 있으며 5배인데 손해배상 청구액이 함부로 쓸 수 있으며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재갈 채우는 거죠. 그리고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되도록 경영한다라고 해서 공영방송이지 전부 자기네들이 공적으로 경영한다 이게 공영방송이 아니에요. 그런데 MBC, KBS는 물론 MBC까지 이 사진을 전부 다 정부에서 임명하겠다 라고 하는 공영방송 이 방송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이 유튜버들, 이 유튜브만 없으면 이 놈들이 완전히 정보가 통제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시큐리티 뉴스에서 타이 이스타 항공 의혹 방송했지 않습니까? 자, 너도 이거 가짜 뉴스야. 그러면 채널 삭제 또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 너도 해.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중국 공산당도 이 정도는 안 해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이건 1970년대보다 더한 상황인데 1970년대에도 이 언론들이 이 정도 탄압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냉전이 어마어마한 첨예한 그 시기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독재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거리로 못 쏟아져 나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정치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나가면 다 걸릴 것 같은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 놨으니까 아닌데, 자, 그러면은 저는요, 이 야당 정치인들 어떻게 이렇게 무력할 수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국회 선진화법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국회에서 뭐 투쟁하고 이게 차단돼 있으면은 이 정도 결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알았다. 그 해라.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해라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 대신 우리 반드시 정권 잡는다. 정권 잡아서 너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글 한자도 못 쓰게 할 거야. JTBC, CBS 한마디도 못하게 할 거야. 김어준 너 완전히 입도 뻥끗 못하게 할 거야. 이 정도 결기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해라 그래. 하는데 그게 니들한테 부메랑으로 가서 니들 모가지 전부 그냥 깔끔하게 다 쳐버릴 거야. 그런 부메랑이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단합해야 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부 총질하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만만해 보이면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걸 막아낼 수 없다면 우리 국민들이 거리로 정말 내가 코로나 걸려도 좋다. 제가 코로나 걸려봤는데 그다지 뭐 죽을 만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독감이에요, 독감. 걸려도 좋다. 하고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그걸 하자라고 정치인들이 그거 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앞장을 서든지 아니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해라. 그 대신 니들 내년 5월부터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글도 못 쓸 줄 알아. 각오해. 라고 하는 결기를 보여주는 작업이 없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핵 합의가 틀어질 경우에 플랜 B, 즉 군사 공격을 단행하겠다고 공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란이 핵 합의 복귀를 거부하고 우라늄 농축도를 계속 높여가는 상황에서 나온 이 경고, 중동에 전운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최근 나프탈리 베넷 신임 총리와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핵 협상 문제를 논의했으며 회담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8월 30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7일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가진 베넷 총리가 30일 현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미국에 우리를 지켜줄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안보를 외부에 맡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힌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간츠 장관은 이란이 핵 보유국이 되면 중동과 그 너머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 획득을 시도하는 국제적 핵 군비 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라며 우리는 미국과 협력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협상이 실패할 경우 다른 옵션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밝힌 것처럼 우리는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라며 비밀 공작 또는 군사작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위한 작전 계획 승인과 특별 예산을 편성을 내각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이스라엘군 지도부는 현재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핵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돌핀2급 잠수함 3척을 모두 홍해로 이동 배치했고 제리코 탄도미사일은 물론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즉각적으로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타격 능력 배치를 상당 수준까지 진행해 놓은 상태인데요. 과연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면전에 가까운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지 중동 정세가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즉 우라늄을 60%까지 일단 농축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걸 더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90% 이상 가면 이제 고농축 우라늄으로서 핵무기 원료가 될 수 있는 무기급이 되는 것이죠. 60%까지 올리면 뭐 그다음부터 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핵무기 연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니 이제 지금 27일 날 새로운 베넷 총리죠. 네타냐후 총리가 부패 혐의로 이제 뭐 아웃하고 그리고 베넷 총리가 새로 됐는데 그 베넷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으로 회담을 했는데 그 회담 결과가 안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회담을 마치고 나서 그 회담에서 이스라엘의 핵심 의제는 당연히 이란 핵 문제 이거 어떡할 거냐? 왜 빨리 협상 안 하냐? 이제 이거였을 테고 바이든은 당연히는 아닌데 여기에서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겁니다. 노력하겠다. 뭐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것만 하는 것이죠. 정치적 수사, 외교적 수사. 그래서 이 베넷 총리가 완전히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회담을 마치고 나서 우리는 미국에게 한 번도 군대를 파견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다. 우리가 하겠다. 라고 지금 선언해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국방부는 의회에 지금 우리가 전면전 하려면 돈이 없다. 특별 예산 편성해달라. 이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 이 중동 정세가 어떻게까지 퍼져나갈지 참 긴장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려고 하면은 그 중간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일단은 이라크가 있죠. 요르단과 이라크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테헤란까지 156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제리코라고 하는 이 탄도미사일 이거 가지고 테헤란을 충분히 때릴 수 있어요. 여기 핵탄두가 있으니까. 그리고 돌핀2급 잠수함 여기다가 팝아이 미사일을 개조한 핵 순항 미사일 사거리 한 1500km 넘는데 그걸 또 탑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의료발사관에서 잠대지 순항 미사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핵무기를 날려보낼 수는 있지만 다른 재래식 전력을 보내서 이란을 공격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왜냐? 전투기가 날아가서 폭격을 하려고 해도 전투기의 전투 행동 반경이 넘죠. 1500km 정도씩 되니까 갔다가 폭격하고 급유 없이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려고 하면 요르단, 이라크 이 두 개 나라를 지나야 이란이 나오는데 이 두 개 나라에게 영공을 빌려야 돼요. 아니면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영공을 통과해서 다시 페르시아만을 건너서 이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다를 건너서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바다는 장애물이 별로 없으니까 들킬 확률이 높죠. 탐지될 확률이. 그래서 좀 껄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이스라엘과 굉장히 이란 문제에 있어서 밀접하니까 그 영공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돌아갔을 경우에 한 2,500km 정도 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왕복하면 한 5,000km. 전투기를 조정해서 5,000km를 왕복해서 폭격 작전을 한다? 그러면은 갔다가 한번 폭격하면 다시 돌아오면 이거 정비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 전장처럼 한번 떴다가 그냥 한 200km 가서 때리고 돌아와서 왕복해봐야 한 300km, 400km 돌아와서 다시 또 폭탄 장착하고 또 가고 이게 아닌 것이죠. 여기는 뭐 한 번 가면은 왕복 5,000km니까 이게 전쟁이 제대로 되겠냐. 결국 그러면 탄도미사일 또는 순항미사일로 서로 간에 때리고 맞고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외에는 시기가 없다. 왜냐? 이란이 핵미사일 장착해버리면은 지금 뭐 아이언돔부터 시작해서 데이비드 슬링 또 에로2, 에로3 아무리 다층 방어 시스템을 마련해놨다 하더라도 이란은 넓고 자기네들은 좁으니까 이게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정말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때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핵무기를 사용하는 이 전례를 남겨놓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도 핵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전례를 깨버리니까 아무튼 이 미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란에 대한 이 압박 더 강화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북한과 같이 핵무기를 개발해 왔으니까 북한이 좀 참으니까 핵무기 완전히 그냥 공개해져 버렸네. 보유해 버렸네. 우리도 그럼 북한처럼 저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집 다 왔잖아. 한 3년만 버티면 되는데 우리도 하지 뭐. 이렇게 되면 이란도 핵보유국이 되고 그 핵무기를 가지고 헤즈볼라나 이런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인데 아무튼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 최초의 SLBM 탑재 AIP 잠수함인 우리 해군의 도산 안창호함이 오는 2일 우리 해군사상 처음으로 SLBM 수중 발사 실험에 나선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부디 성공해서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군이 9월 2일 서해 일대에서 도산 안창호함의 SLBM 수중 발사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아시아경제가 군 당국을 인용해서 31일 보도했습니다. 군 당국은 당초 8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SLBM 발사 계획이 기상 악화로 인해 내달 2일로 연기됐다면서 2일 SLBM 한 발을 우선 발사하고 성공하면 2주 후에 2발 연속 발사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군은 이미 1단계 지상 사출 실험과 2단계 바지선 수중 사출 실험을 지난해까지 완료하고 마지막 3단계 잠수함 수중 발사 단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 도산 안창호함은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앞바다에서 제주도 서남방 이어도 방면으로 목표거리 500km를 설정하고 SLBM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현무 4-4로 명명된 이 SLBM은 콜드런칭 방식으로 발사관 내부에서 압축 공기로 사출된 뒤에 물 밖으로 나와 점화되는 방식인데요. 사거리 500km급의 이 미사일은 1톤의 탄두를 가지고 있고 마하 10의 종말 돌입 속도를 가져 탄착 시에 그 속도 에너지를 더해서 1킬로톤급의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벙커버스터 미사일로 개발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는 이 미사일이 모두 6발 탑재되는데요. 향후 개량형인 배치2, 배치3급에는 각각 10발의 SLBM이 탑재될 예정이어서 이들 전력이 모두 전력화될 경우에 우리 군의 전략적 억지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산 안창호함 이거 만들고 있을 때 제가 대우조선 해양에 가서 직접 봤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덩치 큰 이 압력선체에다가 VLS를 심고 있는 수직 발상을 심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정말 든든했는데 원래는 여기다가 순항미사일 수직 발사관 심어서 10발 순항미사일을 심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당시에 북한이 북극성 SLBM 쏘고 하니까 당시 국방부 장관 또 안보실장 이렇게 역임했던 김관진 전 장관이 우리도 SLBM 하자 못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순항미사일 심으려고 했던 걸 취소하고 탄도미사일을 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고 재래식 동력 잠수함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잠수함이 된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리고 탄도미사일인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중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또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도미사일이 또 된 겁니다. 또 그것도 희한하죠. 아무튼 세계에서 첫 번째 재래식 잠수함으로서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또 첫 번째로 그 탄도미사일이 핵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을 탑재를 한 이 도산 안창호함이 처음으로 이제 진짜 잠수함에서 쏴서 SLBM 쏘게 되는데 부디 성공하길 바라고 이거 성공하면 이제 그 다음엔 2발 연속 쫙 발사하는 이제 이거 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성공해서 북한에 대해서 또 주변국에 대해서 완벽한 억지력을 가지게 되는 잠수함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이게 1톤입니다. 탄두 중량이 1톤인데 내려 꽂을 때 속도 에너지가 마하 10이니까 뭐 시속한 12,000km 가까이로 내려 꽂고 이 탄두를 조금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이 부딪혔을 때 조금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지연신관 그래서 딱 부딪혔을 때 바로 터지는 게 아니고 부딪히고 나서 약간의 딜레이를 주고 터지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하 10의 속도로 내려 꽂으면서 주둥이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속도 에너지가 더해져서 안으로 쑥 들어가겠죠. 이게 뭐 콘크리트든 안반이든 간에 이 어마어마한 속도 에너지와 무게 이게 운동 에너지가 되어서 안으로 쑥 들어가겠죠. 그 내부에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벙커버스터인데 그렇게 해서 지하 수십 미터까지 격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벙커버스터가 됐는데 아무튼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 한 방에 다 깨버릴 수 있는 현무 4-4 부디 성공해서 주변국이 우리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국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